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여쭤봤는데 3프로TV는 이제 세 번째 나오셨고요. 아침 라이브, 퇴근길 라이브, 그리고 글로벌 라이브까지. 글로벌 그러면 라이브까지. 메인 코너는 다 찍으셨습니다. 우리 이프로님이 섭섭하게 네.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무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무님. 일단 전무님 미주은행 저희가 뭐 들어는 봤지만 우리 회사 소개 한번 좀 해주시면. 뭐 일본계 은행입니다. 여러 네. 뭐 외국계 은행도 많은데요. 네. 일본에 이제 한 3개 은행이 있어요. 네. 이제 합병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합병해서 이제 딱 3개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일본도 그러면 메이저 은행이 세 개로 딱 갖춰진 어디죠? 예, 뭐 미주 저희 은행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미쓰비시 은행도 있고 스미토모 은행도 있고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비슷비슷합니다. 네. 사이즈도 비슷하고.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하는 업무가 저희가 뭐 예금 맡기거나 이런 거 못 하잖아요. IB 업무 하시는 예, 주로 이제 뭐 IB도 하지만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상업은행이기 때문에 네. 예, 기관 업무를 많이 하죠. 기관 거래. 예, 기관 거래를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럼 뭐 엔화 대출도 하시고 뭐 에너지 기업 간 네. 뭐 대출도 일부분이죠. 일부분 저희 이제 뭐 그 현업 부서니까요. 네. 이제 그 거래를 주로 하죠. 아. 예, 여러 가지 뭐 파생 거래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뭐 이런 그 외환 거래도 하고요. 뭐 채권 거래도 하고 다음에 금리 거래도 많이 합니다. 이제. 오늘 그러면 저희 궁금한 게 또 엔화도 있는데 있으시죠 오늘? 네, 엔화도 뭐 하나 넣어놨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엔화 그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프도 하나 갖고 왔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강세로 보는 게 맞죠, 엔화는? 그 엔화 강세가 조금 예상이 되죠. 네. 이제 사실 저희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요. 저희 이제 딜링 부서였기 때문에 오. 조금 그 뭐 좀 다르게 봅니다. 이제 뭐 간단하게 보죠. 저희는 네. 이제 좀 짧게 봅니다. 그래서 아. 초반, 중반, 하반기 이렇게 네네.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아, 오늘 보니까 금리도 그렇고요. 네, 환율도 그렇고 또 주식의 투자 시기도 네. 초반, 중반, 하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나눠서. 아주 굉장히 깔끔하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사실 다들 제일 궁금한 거는 마지막 주식 투자 시기일 것 같은데. 예, 주식 투자 시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네네. 그걸 알려면 이제 연준이 올해 금리를 계속 이제 올려왔잖아요. 지금까지도. 네네. 그러면 언제까지 올리는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이제 다 됐다. 네네. 내린다 올해. 그리고 네. 뭐 한국은행도 내린다. 더 빨리 내린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러면 진짜로 내릴 것인가? 네. 한국은행 그러면 언제 내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죠. 네. 이제 금리.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환율이죠. 이제 달러의 방향을 알아니까. 두 개를 알면은 이제 주식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맞춰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네.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 뭐 다 원래 다 그렇지만 저희도 그렇고 좀 이렇게 연간 전망, 막 상반기 전망 좀 길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시간 가치라는 게 있어서 되게 짧은 전망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능력이 없어서 얘기 그렇죠, 못하는데 그렇죠. 오늘 음. 단기 전망을 포함해서 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네.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금리부터 가볼까요? 금리부터 한번 볼까요? 네. 네. 금리가 아주 중요하죠. 네. 이제 보시면은 예. 뭐 자료를 예. 보겠습니다. 상반기 연초에는 채권 금리가 좀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우선 금리 인상을 보면은요, 연준이 1쿼터에 종료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쿼터면 3월. 예. 네. 3월 이내에 네네. 끝낼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는 3월에 이제 3월 두 번째. 예, 두 번째 주죠. 이제 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올리고 이제 빅스텝은 더 이상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자이언트 스텝도 물론이고요. 예, 이제 베이비 스텝을 2번 하고 난 다음에 끝낼 것을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4.5%죠. 네. 예, 4.75%에서 마감을 해서 5%는 넘지 않는다. 이런 가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0.25%를 올려서 지금 이제 3.5%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미 기준금리는 1.25%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 거기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기준금리는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지금 현재 그 채권 금리 상태입니다. 네. 이제 금리 상태를 보시면은 한국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예,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 네.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더 빨리 상한선에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얘기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올리기 어렵다.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좀 어렵다. 그 대신 미국은
아직까지 이제 시장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네. 안 떨어지고 있어요. 많이. 한국이 훨씬 많이 떨어지고 맞아요. 있죠. 한국의 국제 금리가 훨씬 지금은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10년물에 한 3.3대까지 예, 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 시장이 전망을 벌써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연준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인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에 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내리겠구나 적어도 이런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요것들을 가지고 시청자분이 금리를 접근하면 굉장히 편하세요. 예. 그래서 그런 가정을 했을 때는 연초에 채권 금리는 그죠? 미국의 CPI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리고 유로존은 그에 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또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높아요. 지금까지 미국이 환율 가지고 또 공격하고 그리고 금리 가지고 공격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미국은 떨어지는 반면에. 네. 그래서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QT를 시작합니다. 진정한 긴축이죠, 이제. 이제 대체 대조표를 줄이 막 크진 않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한 6월달 되면은 좀 유로존이 생각보다는 긴축이 강하지는 않구나. 이러기 때문에 좀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 3월달에 긴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들의 채권이 조금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채권도 강해지고요. 그래서 지금 채권이 강해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채권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환율을 또 여기서 보시면은 환율이 계속 조금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거죠. 워낙 지금도 조금씩 약세를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맞아요. 예. 연초 대비해서 지금 달러 인덱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102대로 떨어졌거든요. 오. 예, 지금 102대로 떨어지고 한 1쿼터에 100선 정도까지 후퇴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예, 그리고 이제 유로화, 엔화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강해졌습니다. 이제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그 유로 달러 환율이 원래는 1대1에서 많이 올랐죠. 그래서 네. 작년 11월 대비해서 지금 유로 달러 환율이 1.08대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네네. 네, 그래서 한 10% 이상 강해졌거든요, 유로화가. 네. 엔화도 마찬가지로 뭐 140 몇 가지 이렇게 막 올라갔었잖아요. 127 정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127, 8 지금 현재 오늘 128 정도 되는데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것도 약 작년 10월, 11월 대비해서 한 10% 정도 네. 강해진 겁니다. 엔화가. 맞아요. 그래서 유로화도 강해지고 엔화도 강해지는데 조금 더 이게 있다가는 엔화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밴드, 뭐 YCC라 그러잖아요. 이게 금리 네네. 억제 정책인데 요거에 대해서 그래프를 보긴 할 텐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달러가 약해지고 다른 통화들이 강해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보통 이것들은 우리는 이제 앞에 달러죠. 네네. 달러 그다음에 그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보고요. 네.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은 통상 이제 위험자산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자산 투자는 사실 반대로 뒤집어 넣어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보면은 이제 달러 약세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지금 소폭의 반등이 있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악재와 호재에 굉장히 민감한 상태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 화두는 뭐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라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확실하지 않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네. 지금 불안하거든요. 네네. 연준이 올해 진짜로 금리를 내릴까? 네. 그러면 언제까지 올릴 것인가? 언제 내려? 근데 그 BOK도 언제까지 올리고 얼마만큼 올릴 것인가? 다음에 또 올릴까? 네. 그렇죠? 올해 하반기에 진짜 내릴까? 이런 것들이 불확실합니다. 작년에도 불확실했지만 올해도 불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불확실하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딜러 입장에서는. 그리고 반대로 한 가지 더 보시면 작년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올해는 굉장히 다이나믹해진다는 겁니다. 시장이. 이건 다른 거예요. 작년에는 다이나믹하지 않았죠. 네네. 시장이 굉장히 침체됐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올해는 이렇게 경기 침체가 굉장히 예상이 되지만 조심스럽게 이것을 뒤집어 보면은 경기 침체 때문에 연준도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한 악재에는 솔직히 호재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주식도 약간 오르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네. 예, 연준이 이제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스톱 중지할 것이다. 네.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도 이제 어느 정도 빨리 중지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인하까지도 고려하고 그것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다이나믹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이나믹한 것은 올해 새로 들어간 이 시장의 그런 성격이 됐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연초에는 악재와 호재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변동성이 큰 장세가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기업이 실적이 계속 악화돼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중반기까지 이렇게 가면은 이 조달 금리가요.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 금리를 가시면은요. 채권 금리가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질 것 같은데 중반 이후에 왜 그러냐면은 이 기업들의 실적이요. 네. 어렵습니다. 네. 왜냐 이 5%의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이제 저금리에 많이 빌렸었는데요. 세계 공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을 이제 롤오버라고 하죠. 이제 조달 금리를 계속 이제 연장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연장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많이 조달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변동금리를 빌렸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들을 이제 재 롤오버를 할 때 이제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채산성이 좀 안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특히나 안 좋은 경우에는 신용 사태가 한계 기업들도 이렇게 출현할 수도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것들을 이겨내야지만 시장이 다시 정상화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도 계속 이래 왔습니다. 그렇죠. 예. 겪어왔던 그래서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반기에 가면 한국의 국채를 통상 이제 KTB라고 부르죠. 네네. 이제 미국의 국채 UST라 그러는데 이제 한국 국채와 미국 국채 금리의 변동이 차별화가 조금 더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네. 한국 KTB 금리의 하락폭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조금 커지고 있는데요. 네. 중반기 가서도 더 커진다고.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네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한미차 금리차가 확대되는 것이 조금 이제 부담이 크게 되기 때문에 또한 한국계의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그 시장 금리가 더 떨어진다는 그런 이유도 되겠죠. 네. 두 가지 이유가 다 됩니다. 어허. 예. 그러면 이제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회귀가 약간 일어날 수 있어요. 중반에. 예. 예. 근데 오늘 전무님 이 전개가요 너무 신선하고 좋은 게 보통은 이 자료 만들어 오신 대로 금리 초중반 그리고 환율 초중반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왔다 화끈하게 갔다. 네. 초반에 금리 초반, 환율 초반, 그다음 주식시장 초반 이렇게 굉장히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흐름으로 괜찮은가요? 너무 아니면 또 좋아요. 너무 더 정신없으시지 않아요? 아니요. 그래서 이게 자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전개가 우리가 가장 원하는 전개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 주시죠. 예. 그래서요 중반기 이제는 조금 이제 무역 적자라든가 아니면 북핵 이슈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신용 이슈와 그 연계돼서 그렇게 네. 되면은 조금 그 달러원 환율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오를 수도 있는데 한국의 기본적인 그런 그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네.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뭐 무모할 정도로 이제 한국 경제가 위험해진다든가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예. 그렇다면은 이제 한국에 대한 투자가 들어오지도 않겠죠. 그쵸.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지금도 보면은 특히나 한국의 국채에 대한 투자가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투자가. 이건 뭐냐? 우리나라 국채가요. 소위 말해서 안전채권의 역할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제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안전채권에 들어갔다는 건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쵸. 그래서 앞으로 더 이것을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식의 정체기가 조금 와요. 특히나 그 우량 자산과 비우량 그 자산 간 주식에서도 조금 변별력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한계 기업들이나 아니면 또 채선성이 안 좋은 기업들보다는 좀 우량 그 주식들에 이렇게 많이 이제 투자가 일어날 것 같고요. 특히나 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투자 패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좀 유의해서 투자
시기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반 이후에 투자 적기라고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하반기 연말로 가면은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요. 본격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나라든 아무리 미국이 강한 나라긴 하지만 크게 견디기는 좀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높아요. 미국의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네. 뭐 너무 높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의 논의가 이렇게 하반기에 되면서 연준은 할 수 없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언급을 하지 않을까 이런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그렇죠.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면. 연말엔 이제 내리지는 않을지언정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몰아갈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네네. 작년, 재작년에 보시면은요 일시적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뭐냐면 행간을 읽자는 거죠. 이제 이런 행간들을 읽으면 연말에는 어느 정도 금리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제 시장은 좀 선반영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주식시장은 굉장히 선반영이 빨리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쿼터에 가면 이제 그 역환율 전쟁은 환율에 있어서는 종료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역환율 전쟁, 뭐 환율 전쟁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는 그 물가 상승률 때문에 미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모든 나라가 자국의 환율이 강해지면 좋아했잖아요. 이런 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예. 예전에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서로 없습니다. 약세 만들려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네. 근린 공피파라고 했죠. 그러니까요. 나 수출 안 돼도 돼. 네.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이건 좀 이례적인 것 같고요. 이런 이례적인 역환율 전쟁은 올해 말을 기점으로 이제 역사 속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재무부 환율 보고서는 다시 아마 중요성을 띠게 될 것 같고요. 1200 중심에 지금 역사적인 그 달러원 환율이요. 한 2000년대 들어서 1130원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10년 정도는 이제 1200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으로 평균 환율이. 네네. 왜냐하면 평균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기업들이 환율을 예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출 수입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역사적인 평균 환율을 아마 새로 책정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따라서 주시장은 본격적으로 하반기에는 반등을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4쿼터에는 주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고 그에 대한 또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이 자산 시장은요 인플레이션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뭐냐면 앞으로 보시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고 해도 지금까지 일어났던 인플레이션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일어난 인플레이션은 정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에요. 가격 혁명적인 수준인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산 시장에도 역사적으로 볼 때 영향을 줘왔거든요. 네. 그러면 뭐냐면은 예전에 1,000원짜리 주식, 5,000원짜리 주식이요. 이제는 굉장히 싸진 거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그런 주식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투자하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네네. 이제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은행 예전에 증권사에도 오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인플레이션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은 모든 것이 비싸지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주식뿐만이 아니라 여타 자산이 앞으로는 조금 이런 아픈 고통스러운 시절이 지나가면 좀 다들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와닿는 말씀인 게 뭐냐면 자 물건값이 비싸졌어요. 그러면은 그 물건을 파는 회사 값도 비싸지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뭐냐면 그렇게 하려면 돈을 빌려서 기업들이 보통 영업을 합니다. 네네. 기업 활동을. 이 돈을 빌리는 가격이 그런 비용이 굉장히 싸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비싼 맞아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뜻 돈을 못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야 지금 5%의 이런 가까운 이자를 내고서 이자를 내고서도 니네들이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겠어? 나는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네. 이것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때가 투자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저희 달러도 얘기하고 원화도 얘기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CBDC라고 나오거든요. 네네. 이제 CBDC라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그 핸드폰 안에 이런 앱들을 다 깔게 됩니다. 네네.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연준의 앱을 깔은 거죠. 뭐 예를 들면 5년, 10년 후에 이런 앱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네. 연준의 앱을 깔면 저희가 달러를 갖다 예금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여러 나라 간에 이제 중앙은행 간에 뭐 협의가 있어야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원칙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로화도 우리가 유로존, 유로 중앙은행의 앱을 깔아서 유로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그쵸. 예, 그러면 이제 통화의 자기 결정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큰 굉장히 혁명이네요. 큰 변화죠. 네. 이렇게 변화가 되면 이 앱상에서 디지털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디지털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원화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벌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자국의 그런 통화 환율 있지 않습니까? 환율의 숫자가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한 자리 더 높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컴퓨터에 넣고 디지털화했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늘어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것을 운영하기 힘들다 이런 전망이 일본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자리 더 높잖아요. 와, 리디노메이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 우와. 자세히 이 뉴스를 지켜보신 분들은 뭐냐면 얼마 전에도 이창용 총재께서 네. 기자가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답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주가랑 집값이 몇 배 오르는 가능성이 그래서 그건 이제 이제 앞으로의 미래긴 하지만 이것까지도 투자자들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세계 빼면 공세 빼면 1억이 이렇게. 10만 원 되는 거잖아요. 뭐 그냥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아파트가 뭐 15억짜리가 15만 원, 그러니까 뭐 150만 원입니다. 이러면은 그게 뭐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건 일도 아닌 그런 그러니까요. 세상이.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막 선전하고 싶지는 그쵸. 않지만 사실은 염두에는 둬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의 효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짜장면 한 그릇이 우리가 뭐 서울에서는 짜장면 한 그릇 뭐 9,000원, 10,000원 이하로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10,000원 넘는 데 많아요. 많죠. 짜장면도요. 네. 대부분 다 10,000원 넘잖아요. 네. 이제는 특히나 여의도도 그렇고 뭐 시내들은 다 10,000원이 넘습니다. 여의도 강남은 뭐 다 12,000~3,000원. 그렇죠. 이게 뭐 이제는 2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 그러면은 짜장면 한 그릇 2만 원이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짜장면 값만 올라? 그죠? 주가도 올라. 올랐죠, 주가도 뭐. 올라야죠, 그럼. 예, 가장 문제는 이제 내년부터 임금이 많이 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보틱스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될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로보틱스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맞아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삼성이 이제 로보틱스에 시작하는 그런 이유도 되겠지만 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야, 그러니까 어쨌든 시나리오별 그리고 또 제3의 그런 가능성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냥 초반, 중반, 저희가 후반으로. 이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요. 이제 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또 메인 시나리오는 어쨌든 초반에 네. 그런 주식 기준으로 하면은 소폭 상승 그리고 중반기에 약간 정체가 있을 수 정체. 있고 본격적인 반등을 하반기. 이제 네. 하반기에 네.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예.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요새 그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논의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왔어요. 네. 이걸 보시면은 보는 게 더 이해가 잘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정리를 해 왔는데요. 네네. 2017년, 16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게 밴드입니다. 네네. 뭐냐면 YCC 정책이라는 거는요, 영어로 Yield Curve Control 정책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게 네네. 뭐냐면 일본의 국채 금리를 갖다가 어떠한 그 밴드를 정해놨고요, 상하. 네. 이거 이상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지 못하게 네. 금리 억제 정책이에요. 금리를 왜 억제하겠어요? 아베노믹스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 아베노믹스는 금리를 갖다가 최대한 억제시켜서 네. 경제를,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야지 사람들이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억제시킨 거죠. 근데 좀 약간 독특한 게 뭐냐면 뭐 3년 채권, 5년 채권, 20년 채권도 안 건드리고요. 10년 채권만, 일본 국채의 10년 국채만 금리 밴드를 정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그래요? 예? 10년 국채가요. 네. 가장 주
주된 금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채권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요. 네네. 각 채권마다 지표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지표물이 일본 JGB의 10년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10년물은 직접 개입을 했잖아요. 뭐 무제한 매수를 해서 그거를 막는다든지. 그러면은 다른 물들은 그거를 어떻게 일정하게 따라갑니까? 아니면 걔들은 따로 놀았습니까? 아니죠. 같이 이제 노는 거죠. 왜냐하면 10년 국채가 가장 영향력이 크고 네. 거래량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외국인들도 예, 그 투자를 할 때 10년이 제일 좋아요. 이제 보통 이걸 듀레이션이라 그러는데 네. 이제 장기 투자할 때 10년 정도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죠. 뭐 보험회사들도 그렇고. 맞아요. 네. 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어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빨간색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밴드가. 네네. 이 밴드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2017년, 18년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0.1%의 밴드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장금리예요. 이거는 국채 시장금리. 네. 이렇게 거래가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만 올라가니까 눌러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더 누르려면은요. 일본 비오 일본 은행에서 네. 국채를 막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래서 할 수 없이 올렸어요. 이렇게 네네. 2배로 0.2% 위아래로 올렸는데 그래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0.25%로 올렸어요. 이거를 갖다가 2021년에. 그런데도 이것도 너무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작년 12월 20일에 전격적으로 2배로 확실히 올려버렸습니다. 와. 0.5%. 이거는 뭐냐면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이 YCC 정책을 폐기한 거예요. 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네네. 앞으로. 그렇지만 그냥 0.25%에서 그냥 안 하겠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0.5% 플러스 마이너스로 올린 거고요. 앞으로 이번에도 이제 일본의 그 금리 결정이 있겠지만 0.75%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거나 아니면 1%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그 밴드를 갖다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미 0.5를 뚫었다고. 예, 그래서, 벌써 지금 왜냐하면은요, 그 거래자들은 시장 참여자들은 벌써 이제 BOJ가 일본 은행이 이것을 폐기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속 더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걸 갖다가 계속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국채를 매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일본 사실은 국민들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시장에다가 퍼주는 거와 다름이 없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뭐 채권 트레이더만 좋은 거죠.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지속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일본의 구로다 총재는 4월 퇴임을 앞두고 네. 자기가 떠나는 길에 이제 후배들한테 그렇죠. 이것을 남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떠나면 되게 요상한 정책을 하고 떠난 사람이 돼버리니까. 맞습니다. 약간은 돌려놓고 가야 역사가 맞아요. 자기를 평가할 때. 왜냐 후배들이 감히 또 이걸 갖다가 없애지를 못해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미리 자기가 저지른 건 자기가 치우고 간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금리가 올라가면은요 엔화가 강해집니다. 그죠? 금리가 제로 금리인 나라에는 어떠한 투자자도 투자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렇죠? 이자가 없는 통화에 누가 투자를 합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일본이 올린다고 하니까 일본으로 이제 주식 일본에 이제 금리 투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지금은 주식이 조금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으니까 네네. 지금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일본이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와. 예. 작년에 보시면은요. 네네. 작년 2022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CPI가 있고 PPI가 있죠. 예,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네네.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는요.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니까요. 네네. 그런데 작년에 일본의 전월 PPI가 전부 다 9%를 넘었습니다. 와. 1월부터 12월까지. 네. 올해는 물론 10%가 넘었지만 네. 작년부터 벌써 이런 징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금 동경의 물가가 4%를 넘은 거거든요. 이건 다 예측이 가능했던 거예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재작년부터 벌써 11월 달인가부터 9%를 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본은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로존도 어느 정도까지는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투자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와, 이게 저 전무님 말씀 듣고 이게 밴드를 넓힌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은 그렇죠. 했어요. 근데 그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이 사실상 폐기다라는 거는 전무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의미는 폐기죠. 그렇죠. 사실상 폐기잖아요. 앞으로 늘릴 거고. 그렇다면 아직 엔화 환율이 사실상 폐기를 다 반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면 여전히 엔화에 대한 매력은 있는 좀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뭐냐면요, 그 양적 완화를 포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일러요. 네. 그렇지만 정확히 말씀드린 거 뭐냐면은 지금까지 그 일본이요, 시장에 그 돈을 투입하는 거는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ETF를 통해서 자금을 많이 넣어왔거든요. 맞아요. ETF 매수는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종료를 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이 양적 완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예, 지금 긴축도 아니고 양적 완화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정치기가 올 거고요. 네. 상당 기간 지나면 아마 이것을 이제 완전히 폐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저도 엔화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거든요. 올해. 애나 있어요 집에? 이게 왜냐하면 여행 가시는 분들도 중요해요. 이게 미리 바꿔놔야 되냐 어쩌냐. 그러면 네. 전무님 말씀하신 이 시장에 대한 그 이제 방향성이 이게 글로벌 전체 시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별히 뭐 어떤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어떤 데- 그 예. 달러 같은 경우에는요. 그 테이퍼링을 먼저 했어요. 가장 먼저. 가장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도 가장 먼저 시작했고요. 예. 가장 먼저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튀었고요. 예. 모든 게 먼저 먹었거든요. 네. 다른 나라들은 조금 뒤에 뒤에 맞아. 왔어요. 예. 예. 유로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먼저 매를 맞았네요. 그러면은 먼저 내려간다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좀 늦게 내려간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이 14일에 연준 피봇을 예상할 만한 멘트를 안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막 되게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여전히 금리를 올리겠다. 아 그럼요. 그것을 갖다가 예. 연준이 얘기하는 순간 왜냐하면 심리전에서 이제 인플레화의 전쟁에서 지는 거죠. 최대한 말로써 좀 누를 건 누르자. 예, 왜냐하면 필요 이상으로 연준의 파월 의장은 굉장히 강하게 인플레이션을 저지하겠다고 얘기를 해왔고요. 그것을 네. 한 번에 지금 와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유인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것을 갖다가 끝내리라 지금은 생각하고 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도 벌써 이제 그 슬슬 금리를 갖다가 내려야 된다는 말이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언제 가던 빨리 달리던 이 자동차가 언제 브레이크를 밟을 것인가가 초점의 관심사죠. 관심의 초점이죠. 시중 금리는 그거를 빠르게 선반영을 할 것이고. 예, 선반영을 하죠. 항상 선반영을 하고요. 네. 항상 빨리 버리고 빨리 취하고 빨리 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그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본은 좋은 투자입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글쎄 일본이라고 하긴 뭐하고 예, 예. 뭐 시장마다 다른 거죠. 저희는 예, 이제 예. 국가로 보지 않고 시장으로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기 때문에 시장 그다음에 상품, 네. 예, 거래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것도 시기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때마다 뭐 제가 나올 때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한에서. 네. 그 미래도 일본 거래되죠? 그럼요. 웬만한 예, 다 웬만한 거의 증권사 되죠. 다 일본 거래가 되고요. 또 일본에 또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에 소프트뱅크였는데 요새 조금 소프트뱅크, 네. 한물 같고 요새 뭐 화나게 또 주목하시는 화나? 분들도 있고 이게 어. 이제 그 로봇이시니까 또 로봇이죠. 소비자들도 사실 뭐 시세이도나 또 패스트 리테일링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유니클로를 아는 되게 친숙한 기업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런 일본이 어쨌든 이 장인 정신이 있으니까 로봇이나 부품, 센서 이런 기업들도 좋은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뭐 하여튼 올해는 이제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큰 교역국이죠. 중국도 되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네. 예를 들면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을 하면 굉장히 우리 그 주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화끈해.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그 네. 여러분들 큰 줄기는 뭐 다른 얘기 들으셨지만 결국 금리가 다 좌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리가 네. 떨어지면은 환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주식은 오르고 네네. 이렇게 해서 그 엮어서 세 개를 엮어서 보신다면 초반에는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는 국면 지금까지 있고요. 그리고 중반에는 정책이 약간 혼란기가 있을 거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장기 금리는 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게 이제 하반기 쪽으로 네. 좀 전망을 하신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엔화 얘기도 해주셨고 앞으로 중국 얘기 그리고 또 이런 엔화 국면별 또 일본 얘기도 앞으로 나오셔서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올해는 특히나 신용에 대해서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용이요. 예, 왜냐하면 채권 앞으로 그 중반기에는 이제 특히나 회사채와 맞아요. 국채 간의 그런 스프레드라고 하죠. 네네. 금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거예요. 아. 그러면서 약간 기업들 간에도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달 금리가 신용이 높은 회사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조달이 가능할 거고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신용도가 좀 낮은 기업들은 네네. 좀 어렵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큰 카드였지 않습니까? 네. 키워드였고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키워드였다면 올해는 이제 신용 스프레드, 신용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봐야 될 겁니다. 이 신용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신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신용 때문에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리만 같은 경우에는 신용 사태, 모기지 때문에 일어났지만 그래서 이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는 이제 신용 사태를 이제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신용 사태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지금 늦게 오는 거네요. 왜냐하면 예. 그때는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까 그 누구도 망하지 않게 해주는 예, 밥 그런 먹고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중앙은행이 돈을 있었고 뿌린 거예요. 정부가 있었는데 예. 이제부터는 약간 각자 도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은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리만 사태 같은 경우에는 신용 사태를 모기지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통화 정책 정상화를 한 진정한 통화 정책 정상화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망한 기업도 없었고 맞아요. 그렇죠. 다 먹고 살게 다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각자 도생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신용 사태는 잘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러네요. 그렇다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회사채 투자에 있어서도 우량 기업을 선별하는 게 중반기까지는 좀 우량 기업에 이렇게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은 경기하고 사실은 경기가 좋아야지 주식시장도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경기하고 사실은 굉장히 엇박자로 많이 갔고요. 경기보다 주식시장 조금 빠른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또 모셔서 네. 좋은 얘기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네. 해주신 우리 니지오은행의 변정규 전무님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